네, 안녕하십니까. 박승재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저는 굿모닝 성공투자 아침 금요일날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김정철 본부장, 김본 앵칼리로 활동하고 있고요. 김정철 본부장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하고 있는 김정철 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일단 오늘 시장 참 요즘 시장 너무 안 좋잖아요. 너무 안 좋은데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돌파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시기에 교육을 좀 집중적으로 해서 다음에 이런 증시나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방법, 그리고 그걸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현재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계속 진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오늘 시간에는 또 경기 순환 분석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을 할 건데요. 교육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도 하고 여러가지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하는 방법은 오른쪽 하단에 QR코드가 있어요. 오른쪽 하단 있으면 요쪽인가요? 이쪽이네요. 이쪽 밑에 하단 밑에 QR코드가 있는데 그 QR코드 스마트폰 꺼내서 카메라를 실행하신 다음에 이렇게 갖다 대기만 하시면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럼 그 링크 뜨면은 다들 모두 참여하셔가지고 같이 여기에 대해서 이 교육에 대해서 궁금한 점, 그 다음에 시장에 이런 시장에서 돌파구가 돼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문의해 주시면 저희도 같이 대답해 드리고, 또 관련해서 또 투자 전략, 그 다음에 실시간 시황, 실시간 종목 내용 분석 이런 거 해드리니까요. 모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 굿모닝 성공투자 아침에서는요, 시황 및 업종, 종목 이슈 분석, 그 다음 주식 투자에 필요한 교육을 진행하는데, 제가 자료 같은 것도 또 많이 노란톡방에 올려놓으니까 꼭 같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방송은요, 녹화 방송입니다. 녹화 방송이기 때문에 실시간이 아니라는 점, 그 부분을 꼭 우리가 의점해 주시고 내용을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녹화하는 시간은 2022년 10월 13일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는 시간은 2022년 10월 14일일 텐데,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그뿐만 아니라 이제 뒤에 나오는 경기순환 분석 내용은 몇 달 전에 제가 녹화해서 교육자료를 만들어 둔 내용이니까 그 부분도 유념을 하시고 내용을 좀 하시고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조금 최근 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드리는데요. 지금 오늘이 이제 목요일인데, 목요일 13일 목요일인데 오늘 제일 중요한 게 미국 CPI 발표가 있죠. 미국 9월 CPI 발표가 있는데, 이 CPI 발표가 사실 우리가 쉽지 않은 장입니다. 왜냐면 요 빅 이벤트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9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전월비,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지수 전월비 계절 조정한 거 뿐만 아니라 쭉 이렇게 소비자 물가지수 관련된 지표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리고 실업스타 청구코스가 나오죠. 근데 이제 요런 상황인데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소비자 물가가 떨어져야 인플레이션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금리 올리는 속도를 좀 늦출 수 있는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이 문제니까 계속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파르게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이 물가 때문이다. 그래서 이 물가 지표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죠. 물가 지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예상치는 8.3에서 8.1, 그러니까 전월이 8.3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 달은 8.1% 보고 있고, 또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건 오히려 오른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시장에 많은 좀 안 좋은 짓누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다.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변동성이 큰 에너지 같은 걸 다 빼고 에너지를 제외한 나머지 가지고 이렇게 물가 지표를 매겨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등을 제외한 물가인데,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가장 핵심 뭐냐면, 요즘 최근에 가장 이 구성 중에 가장 많이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포인트는 어떤 거냐면 바로 렌트비예요. 렌트비 집 월세죠. 이 부분이 가장 지금 최근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집값이 꺾여야 되는데, 집 렌트비가 꺾여야 되는데, 집 렌트비가 꺾였다는 뭐 뉴스나 기사는 최근에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근원소비자 물가지수가 아마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예상치보다 훨씬 더 높아버리면 시장은 또 밀릴 가능성은 있다. 또 밀릴 가능성이 있다. 시장이 밀리는 이유는 왜 밀린다고요? 이 구조를 잘 아셔야 돼요. 물가가 높으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되고요. 금리를 올리려면 당연히 달러화는 강세가 되고, 달러가 강세가 되면 뭐가 문제인가요? 달러가 강세가 되면 원화가 약세가 되죠. 상대통화이다 보니까 원화가 약세가 되면 원화 표시 자산에 대해서 투자를 꺼리게 되죠. 이런 연쇄적인 구조에 의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쉽게 못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금리가 오르면 또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 시장 유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장 유동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투자 유인책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주시장에는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된다면 추가로 또 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 더 빠르게 오를 가능성, 물가가 안 좋게 나오면은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가장 중요한 수치고요. 이 수치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오늘 8시가 이후에 이제 장이 열렸을 때 움직임은 이걸로 좌우가 되겠죠. 저는 2022년 10월 13일에 이걸 녹화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결과를 미국장에서 확인하고 요거를 보시는 걸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근데 예상보다도 물가가 덜 오르게 되면 당연히 금리 인상 속도가 좀 줄면서 오히려 시장이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지금 그 부분이 기대감이 많이 사라졌다. 왜냐하면 렌트비가 전혀 안 밀렸기 때문에 근원소비자 물가지수 안 좋을 가능성이 아직도 높다. 에너지 가격이야 뭐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런 형태다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시장이 그렇게 현재 진행되고 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반드시 이 부분을 좀 유념하시고 참고하셔서 오늘장 여러분들 하실 때 꼭 대응 잘 하시길 바라고요. 지금 시장이 많이 안 좋습니다. 많이 안 좋은데 많이 안 좋은 이 시장에서도 우리가 꼭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성과가 있으려면은 하락할 때 수익이 나는 코덱스 미국 달러 선물, 그 다음에 빅스 상품들 있죠. 하락하면 수익이 나는 상품들 위주로 우리가 이런 거 위주로 진행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제 경기순환 분석 관련해서 저희가 강의를 바로 이어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3-1강. 자, 경기순환 분석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장이 안 좋은데, 시장이 지금 급락하고 있고, 오늘 또 급락하고 있는데, 매수세가 안 받쳐주니까 개인 투자에만 죽어라 매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순환 분석이, 정말 필요하다. 경기가 지금 현재 경기 침체로 가느냐의 기로에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경기 침체는 이미 왔고요. 이미 왔기 때문에 그런 경기 침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고 경기가 반등하는 포인트는 어떤 포인트고 그런 거 알려면은 경기 순환 분석이 필요하다. 경기 순환 분석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근데 경기 순환 분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막연하게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경기를 알면 뭐하나 뭐 그냥 주가만 잘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한 방법이 우리가 좀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자 주식 투자를 할 때 기업의 이익이 많아야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높죠. 이건 당연한 거죠.
근데 기업 이익이 많으려면 어떤 게 필요하느냐? 경기가 좋아야 기업 이익이 많습니다. 네. 자, 기업 이익이 많으면 배당을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배당을 많이 받기 위해서 결국은 어떻게 투자를 합니까? 결국은 주식을 매수하게 되고, 매수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주가는 오르죠. 네. 이거는 이제 프로세스가 그런 거예요. 주식 투자 프로세스가. 자, 근데 기업이 이제 이익이 많으려면, 기업 이익이 많으려면 경기가 좋아야 기업 이익이 많습니다. 근데 요거는 경기가 뭐 나쁠 때도 이익이 크게 변동하지 않는 기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경기가 침체일 때도 기업의 이익이 많을 수 있어요. 기업의 이익이 크게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그런 업종을 뭐라 그래야 돼요? 경기 방어 업종이라고 하죠. 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 업종이 그 애죠. 근데 유틸리티나 필수 소비재 업종 같은 경우는 사실 경기가 나빠도 괜찮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농심을 볼까요? 농심을 보자면 라면 파는 회사, 라면 뭐 경기가 나쁘다고 밥을 안 먹어요? 밥은 먹잖아요. 그쵸? 물론 뭐 엄청 비싼 건 안 먹더라도 라면은 결국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물론 지금 현재는 경기가 침체되는 국면의 초반 사이클이기 때문에 상당히 예를 들어서 농심이라는 회사다, 이런 회사들도 주가가 뭐 떨어진 거 마찬가지예요. 떨어졌지만 그래도 방어력이 보세요. 방어력을 보시면 주가 방어력이 높잖아요. 확실히 높죠. 주가 방어력이 확실히 높습니다. 자, 오리온을 봐도 마찬가지고. 오리온 더 올랐네. 네. 이런 거 뭐라 그런다? 경기 방어업종이니까. 야, 오리온 진짜. 네. 자, 또 이런 경기 방어업종이랑 지수가 밀렸을 때 올라가는 기업들은 당연히 다 이런 경기 방어업종들은 그나마 좀 잘 버티는 거죠.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또 뭐 있습니까? 뭐 삼양식품 이런 회사들 오히려 더 좋잖아요. 그래서 경기가 사이클이 어떤지, 근데 이런 회사들이 어떤 화면이 보여야 되나요? 라고 하는데, 자, 방금 이제 약간 해프닝으로 지금 소리가 약간 화면이 약간 이상한 데가 나왔었는데, 녹화는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었고요. 자, 바로 이어서 진행할게요. 자, 보시면 이제 경기 방어 업종,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 업종, 이런 업종들이 경기에 크게 방어를 잘 한다. 지금 40분 차트 보셨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차트가 있느냐. 아까 보셨던 것 중에 빙그레랑 나머지 빙그레 같은 경우도 한번 볼게요. 빙그레. 자, 경기 방어주들은 빙그레는 좀 밀렸네요. 밀렸지만 그래도 하락 방어력이 괜찮죠. 그쵸? 오늘 보합권이면 잘 방어한 거잖아요. 그쵸? 근데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농심이나 농심 잘 가고 있잖아요. 그쵸? 잘 버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경기 방어 업종이고, 전통적인 경기 방어 업종 원래 SK텔레콤. SK텔레콤 잘 방어 잘했네요. 그쵸? KT 이런 회사들이 대부분이 다 경기 방어업종이고 전통적인 경기 방어업종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기 방어업종이 이렇게 뭐 경기 침체 때도 이런 업종들 괜찮아요.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경기가 지금 침체인지 화랑인지 알아야 업종을 선택을 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경기라는 거를 내가 지금 현재 이 경기가 어디 구간에 와 있는지 알아야 내가 어떤 종목을 할 건지 정할 거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대표적으로 경기 민감 업종이 반대인데, 경기 방어 업종의 반대는 경기 민감 업종의 반대입니다. 예, 경기 민감 업종인데, 경기 민감 업종의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예요. 예. 반도체 업종은 진짜 어마어마한 경기 민감 업종입니다. 경기 안 좋으면 끝장나요. 바로 반도체는. 왜 끝장나냐?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특히 메모리 반도체가 더 심한데, 이게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한번 생산 라인 딱 돌리면은 생산은 어마어마하게 계속 해야 되거든요. 계속 해야 돼요, 생산은. 경기가 좋든 나쁘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이거 그냥 상식적인 건데, 상식적이고 아주 심리적이고 아주 이거는 당연한 건데, 대표적으로 IT 반도체인데, 대표적으로 게 IT 반도체인 이유가, 자, 여러분 경기가 안 좋아서 내가 소득이 불안하고 내가 지금 물가도 오르고 해서 점점 소비를 줄여야 돼요. 소비를 줄여야 되는데, 이 소비를 줄이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 뭐부터 줄입니까? 라면, 밥, 식재료값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거는. 근데 나 PC 바꿔야 돼요. 컴퓨터 바꿀 거예요. 나 스마트폰 교체하고 싶어요. 근데 경기가 안 좋으면 요거를 조금 더 뒤로 미룬단 말이에요. 다들. 그러면 반도체 판매량이 급감을 하게 돼요. 이게. 생산을 줄이면 되지 않냐. 반도체는 한 번 라인 타잖아요. 라인 타서 그 라인 타게 되면 24시간 365일 내내 생산해야 돼요. 반도체 라인 한 번 탄 거를 중간에 중단해버리면 다시 가동하는데 몇십억에서 몇백까지 들어가요. 돈이. 반도체 라인을 한 번 가동시키면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경기 민감 업종입니다. 안 팔리기 시작하면 정말 계속 안 팔려요. 그래서 최근에 IT 반도체가 안 좋았던 이유가 뭐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안 좋았던 이유는 뭐냐면, 중국이 오더컷 할 가능성. 오더컷이라는 게 뭐냐면, 중국도 클라우드나 뭐 이렇게 서버 쪽, 대표적으로 알리바바나 중국 IT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IT 기업들이 서버 반도체를 교체할 타이밍이 왔는데, 교체할 타이밍이라는 게 뭐 A 지역, B 지역, 뭐 B 서버 구간, A 서버 구간, 뭐 이렇게 나뉘어 있겠죠. 어떤 거는 올해, 어떤 건 내년, 어떤 건 내후년, 이렇게 교체 주기가 다 있는데, 교체를 하고 싶은데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지금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진 않겠지만 약간 비용을 아껴야 되니까 이걸 이연시키는 거예요. 지연시키죠, 소비를. 반도체 주문을 이제 대량 주문을 지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대표적으로 IT 반도체가 엄청난 타격을 받죠. 정말 경기 민감 업종이라는 게 여러분들은 본 적이 없죠, 한 번도. 예. SK 하이닉스 시절, SK도 아니에요, 하이닉스 시절. 2008년에 단 2분기 만에 하이닉스가 적자가 마이너스 4조 원이 나요. 이 정도로 경기 민감 업종입니다. 여기는. 자, 이 정도로 지금 경기 민감 업종이에요. 경기 민감 업종이라는 게 이게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좀 시장을 짓누를 수 있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면 완전히 반도체가 지금 엄청 잘 팔리고, 우리 당연히 SK 하이닉스면은 뭐 삼성전자면 분기가 막 10조 원씩 막 10조 원씩 이익이 나야 되는데, 영업이익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당연한 게 이게 마이너스 4조가 적자가 나버리면, 마이너스 4조가 뭐예요? 지금 잘못하면은 경기 침체가 완전히 제대로 맞으면은 마이너스 10조 찍는 거 한 개 분기면 찍어요. 그 정도로 민감합니다. 대신 올라갈 때, 경기가 좋을 때는, 지금 경기 안 좋을 때만 예를 들었는데, 경기가 좋을 때는 이런 경기 민감 업종이 엄청나게 빠르게 주가가 올라가죠. 반면에 경기 방어 업종, 유틸리티나 이런 필수 소비재 업종은 경기가 대단히, 예를 들어 경기가 대단히 좋더라도 크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KT 봐요. KT 예로 들게요. KT. 자,
KT가 최근에 주가 마무리가 어마어마한 건데, 자, 월봉을 볼게요. 자, 보세요. 남들 코로나로 다 어마어마하게 반등해서 올랐는데, 이거 꼴랑 여기 25,000원에서 3만원밖에 안 갔어요. 이거는. 네. 25,000원, 코로나에서 지수 3,300 찍을 때 지수 거의 한 7, 80% 올랐을 때 얘는 주가가 3, 40%밖에 못 오르잖아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경기 사이클을 경기 사이클을 분석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한다는 이야기는, 즉 경기 상황에 맞게 투자를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지금 경기가 어떤 국면인지를 알아야 한다, 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경기 분석이라는 거예요. 경기 분석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다들? 다 이해되셨을 거라고 보고 있고, 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분석이 쉽지는 않죠, 당연히. 그럼 경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순환 분석이란, 경기 순환이란 거시경제 지표로 요약되는 총체적인 경제 활동이 경제 성장 추세를 중심으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 현상.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 현상은 어떤 걸 의미합니까? 자, 경기라는 게 한 번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경기가 이렇게 있으면 경기가 이렇게 쭉 올라가지 않아요.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면서 이러면서 우상향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추세 변동과 순환 변동, 그 다음에 계절 변동, 불규칙 변동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중점적으로 파악해 볼 부분은 계절 변동 정도만 잘 파악하면 돼요. 왜냐면 모든 생활 패턴이라는 게 계절 변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계열로 따지면 1년을 딱 기준으로 잡고 반복되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분기에 반복될 수도 있고, 연에 따라서 반복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연에 따라서, 일정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이런 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나머지는 사실 이론적으로 공부하기 위한 내용이라, 공부하기 위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경기순환을 분석해야 되는 이유. 현재 경기순환 사이클을 알고 그에 맞는 투자에 대한 선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경기순환 사이클을 통해 경기 변동과 경기지표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경기순환 분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경기순환 분석에는 요소가 있는데, 경기순환의 요소는 회복, 호황, 후퇴, 불황, 이렇게 나뉘고요. 회복과 호황은 확장 국면이겠죠. 후퇴와 불황은 수축 국면. 지금은 그럼 어떤 국면이에요? 지금은 어떤 국면인지는 후퇴인지 불황인지, 후퇴하고 불황하고 의미가 똑같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 공부를 할 때 영어로 공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공부하라고 하는 이유는, 영어로 공부해야 정확하게 뉘앙스가 좀 이해가 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 언론이나 이런 거, 주로 이제 영문판 주로 보시는 분들은 가장 많이 보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리세션. 리세션입니다. 지금 후퇴. 경기 후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수축 국면에 들어간 거고, 수축 국면인데 경기 후퇴다. 가장 영자신문이나 이런 거, 이제 아니면은 블룸버그나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 리세션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씁니다. 자, 회복이, 요거는 이제 요런 식으로 사이클을 그려볼 수 있는데, 제가 좀 잘 그려보면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자, 어떻게 그려볼 수 있냐면, 자, 회복이라는 게 이제 쭉 밀렸다가, 이게 회복이죠. 회복. 여기까지가 회복. 자, 호황, 후퇴, 불황. 자, 우리가 이제 요거 궁금하신 분들, 그러면 여기서 더 밀리느냐? 아닙니다. 자, 여기서 더 밀리지 않는 이유를 얘기 드릴게요. 자,
주가 지수는 대표적인 경기 선행 지표예요. 예. 주가 지수는 대표적인 경기 선행 지표. 지금 주가가 밀리고 있잖아요. 쭉 폭락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향후 6개월 뒤 경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향후 6개월 뒤 경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경기는 지금 주가는 쭉 밀렸어도 경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6개월 뒤에 이게 경기가 다운돼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다시 반등이 나올 때 경기는 안 좋을 수 있다고요. 반등은 나왔는데 실제 경기는 안 좋을 수 있어요. 왜? 주가 지수는 경기 선행지표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경기 선행지표, 동행지표, 후행지표 다 배우거든요. 이거 다 교육 내용이 있는데 그거 보시면 아마 이해되실 겁니다. 예, 주가 지수는 경기 선행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로 그러면 투자를 어느 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쭉 밀렸다가 회복 국면에 그 다음에 호황, 그 다음에 후퇴, 그 다음에 불황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부터 해가지고 우리 투자자분들은 주로 어디서 투자해야 되겠어요? 불황을 지나 회복으로 돌아설 때, 요때 해야죠. 요때. 예. 요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가 어디서 투자한다? 호황에서 투자한다. 예. 아 진짜 그렇다니까요. 예. 여러분 잘 보세요. 언론에서 막 지금 주가지수 막 뭐 3천 4천 간다, 4천 간다, 5천 간다. 자 지금 최소한 4천은 가야 된다. 뭐 좋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언론에서 막 떠들잖아요. 지금 주식 투자 지금 뭐 인구가 엄청 많고 수익 난 사람 많이 있고 지금 주식 투자 붐이 불었다. 끝물이야 끝물. 끝물. 끝물입니다. 자, 여러분 어느 때를 잘 귀 기울이면 돼요? 지금? 더 이상 주식 하면 안 된다. 이제 주식은 이제 꼴도 보기 싫다. 주식 투자자에서 실패한 사례. 거기서 돈 날라간 사례. 막 그런 게 막 뉴스 도배가 되고 막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이 매수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용기가 필요해요. 근데 이 용기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 내가 알면서 이 용기를 부릴 수 있을 때는 괜찮은 겁니다. 근데 내가 뭣도 모르는데 용기만 있어요. 예, 모르면 용감하다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이렇게 주가 지수가 이렇게 밀리고 있는데 이 순간에서도 우리는 공부를 하고 우리가 서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조금이라도 교육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럴 때라도 배워놓자 이거예요. 그래야 정작 회복과 호황이 오기 전에 우리가 미리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용기를 내서 공포를 매수를 하죠. 공포를 매수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공포스럽잖아요. 되게 지금 지수가 지금 오늘 뭐 2300 뭐 겨우 지지했나요 오늘? 자, 한번 볼까요? 예. 지수가 오늘 2300 깼네요. 2292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하고 조금 생각이 좀 달라요. 예. 오늘 우리가 대표적으로 회의를 많이 했던 거 뭐냐면, 우리는 대표적으로 회의를 많이 한 건 뭐냐면, 추가로 자금 집행을, 아까 펀드 이제 수익률 얘기하면서 가장 회의 많이 했던 내용은 뭐냐면, 추가 자금 집행을 언제 하느냐, 어느 타이밍을 노리느냐. 오늘 그거 가지고 오늘 계속 오늘 회의하고 있었어요. 아까. 저는 사실 그래서 지금 약간 기분도 약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 밀려줘야 새로운 게 또 생기고 기회가 생기고.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위기대로 그냥 넘어가는 건 제일 안 좋은 방법이에요. 위기를 기회로 어떻게든 바꾸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파생 상품에서 해외 선물, 국내 선물 해야 된다. 해외 선물, 국내 선물 못하면 ETF, ETN이라도 해야 된다. 왜냐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되니까.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이 다음 기회 때 크게 잡은단 말이에요, 더. 누가 지금 당장 투자하래요? 지금 당장 투자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여러분. 당장 투자하지 않아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알고만 있자. 알고만 있고 연습만 하자. 그래서 뭐 투자돼야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제가 지금 모의 투자하던 이유는 뭐냐면 알고만 있어도 다음에 이 기회가 오면 잡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참고로 제가 아는 자문사, 파생자문사인데, 파생자문사 지금 한 달 반 동안 수익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1200%를 넘어갔어요. 지금 거기는 1200%가 넘어갔어요. 물론 파생자문사라서 자금 규모가 크진 않아요. 거기는. 근데 1200%가 넘어가서 100억 넘게 벌었어요. 지금 최근 한 두 달 동안에 어마어마합니다. 거기는 기회로 만든 거죠. 1200%면 옵션으로 따지면은 얼마 되지도 않아요. 옵션은 지금 몇 배가 떴는데요. 자, 여러분 이 상황에서 굳이 옵션을 좀 보여드릴 되나 싶은데 옵션 한번 볼까요? 자, 300짜리 풋 300짜리 차트 한번 볼게요. 풋 300짜리 차트. 자, 300풋 300짜리 차트가 지금 현재 상황이 자 0.29잖아요. 0.29인데 29.7 10배네요. 지금 최고가가 얼마예요? 4.19 5.75까지 갔네요. 5.75 0.29 5.75까지 가면 20배 나온 거예요. 20배 여러분. 20배 떴어요. 20배 며칠 만에? 1, 2, 3, 4, 5, 6, 7, 8, 9 9일 만에 9일 만에 20배 떴네. 옵션이죠. 이거 옵션은 근데 옵션은 진짜 잘 알고 투자해야 돼. 옵션은 잘 아는 분들은 진짜 잘하세요. 뭐 기수가 폭락하든 급등하든 관계없이 수익을 꾸준하게 냅니다. 근데 모르시고 하시면 패가망신합니다. 옵션은. 그래서 옵션 같은 경우는 살짝 이제 공부를 잘 하시면 돼요. 공부를 같이 하시면 되는데 저도 옵션 공부 상당히 많이 했기 때문에 뭐 나중에 이제 옵션 강의까지 다 해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자, 그래서 경기에 어떤 구매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게 주요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보는 거고, 우린 반드시 투자를 경기에 어떤 구매인지 알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복과 호황을 반드시 잡아야 되고, 호황 끝 무렵에는 우리가 과감하게 투자를 빼고 ETF, ETN을 준비하고 원자재 투자, 다른 대체 수단, 투자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을 찾아야지만이 후퇴와 불황을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후퇴와 불황을 견디잖아요. 그러면 더 큰 기회가 와요. 왜냐? 대부분은 후퇴와 불황에서 돈이 다 날아가거든요. 내가 회복과 호황에 돈을 잘 번 다음에 후퇴와 불황에서 한 사이클만 우리가 잘 버티잖아요. 여기서 손실이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훨씬 덜 나잖아요. 이 다음 회복과 호황에서 돈을 2배, 3배씩 벌어요. 그리고 이 사이클이 반복되면서 결국 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내 인생의 생활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많은 경험을 해본 결과 저도 인생은 다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다들 어느 하나 로또 맞아서 절대 안 돼요. 요즘에 코인으로 대박 난 사람 많은데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코인으로 망한 사람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코인으로 대박이 났다가 망한 거예요. 코인으로 대박이 났다가 망해요. 왜냐하면 지키지 못하니까 자산을. 그럼 지키려면은 당연히 공부가 필요한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것도 그거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경기 순환 분석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GDP가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뭐 어려운 말도 써줬는데 아주 쉽게 그냥 설명을 할게요.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 GDP라는 게 있는데, 자, 그럼 한 나라의 경기를 알려면, 경제 성장을 알려면 GDP를 아는 겁니다. GDP를 아는 거예요. GDP를 알아야 된다. 옛날에 우리 GNP라고 들어봤어요? GNP? GNP하고 GDP하고 차이가 있어요. GNP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나가서 번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이걸 GNP를 많이 봤는데, GDP를 보는 이유는 뭐냐? 우리나라 국토 내에서 버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총생산. 그러니까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버는 것도 우리나라 총생산에 치는 거예요.
왜냐면 요즘은 이제 옛날에 송금수요가 어마어마했는데 지금 송금수요보다는 그 나라에서 많이 쓰고 소비하고 하는 활동이 많기 때문에 GNP를 보지 않고 GDP를 많이 봅니다. 그리고 GDP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송금수요가 많았죠. 국민들이 막 독일 가서 막 광산에서 일하고 막 간호사로 일하면서 번 거 다 달러로 다 우리나라 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땐 GNP가 중요했던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 어딜 가든 우리나라 국민이면 다 버는 걸 다 짓게 하는 건데 지금은 그렇지 않는다. GDP를 본다. 그래서 GDP 성장률을 사이클을 보는 게 경기 분석을 할 때 기초입니다. 자, GDP 성장률을 보게 되면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GDP 성장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딱 이어져요. GDP 금리 그 다음에 물가 이런 식으로 이어집니다. 주로 보통 GDP가 더 높아야 돼요. 그리고 금리가 그 다음이어야 되고 그 다음 금리보다 물가가 제일 낮아야 돼.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GDP 성장률이 5%예요. 그러면 금리는 4%, 물가는 3%. 그럼 실질 GDP는 뭡니까? 실질 GDP. 여기서 실질 GDP. 실질 GDP는 이 명목 GDP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 GDP를 명목 GDP라고 하는데 이 GDP에서 물가를 빼면 돼요. 그럼 실질적으로 몇 프로 성장했느냐? 자, 경제 성장률이 한 5% 돼요. 근데 물가가 10% 올랐어요. 경제 성장한 게 아니죠. 우리 후퇴한 거죠. 그렇죠? 자, 실제 경제 성장률이 5%예요. 근데 물가가 3%가 올랐어요. 그러면 실질 GDP는 2%가 오른 거죠. 성장한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을 한다. 지금의 문제는 뭐냐? 지금 2022년 7월 6일 지금 문제는 뭐냐? GDP 성장률보다 물가가 더 높으니까 물가 상승률이 더 높아서 지금 실질 GDP가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그 물가 상승률이 낮으면 되겠죠. 물가를 잡으면 되잖아요. 이제 그 물가를 잡으려고 하다 보니 GDP 성장률이 깎일 거 또 깎이는 거예요. 물가를 잡으면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상황이 현재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지금 밀리는데 결국 물가는 잡힐 거예요. 왜냐? 물가는 잡힐 수밖에 없는 게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다는 거. 두 번째는 뭐냐? 지금 유가 지금 다시 밀렸잖아요. 지금 유가 어제 급락했죠. 저 유가 급락한다고 분명히 얘기 드렸죠. NRGD 수익률 어마어마하다 얘기 드렸습니다. 분명히. NRGD 유가가 하락하면 3배씩 수익 나는 ETF, ETF. 유가 고점 왔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 드렸잖아요. 380달러, JP모건에 380달러 얘기 나오니까, 얘네들 오버해서 리포트 쓰는 순간 딱 보니까, 이거 끝물이구나. 유가 끝났네. 예. 꼭 마지막에 미국 IB들이나 미국 JP모건 이제 IB는 아닌데, 예, 10인데, 얘네들이 꼭 이상한 소리 하더라고요. 자. 성장률이 깎이는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 안 좋은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GDP하고 물가하고 요거를 잘 비교해 보면 좋은 게 과거 일본의 사례가 있어요. 일본의 사례. 과거 일본이 70에서 80년대 때 호황 때 일본의 GDP가 전 세계에서 약 20%를 차지했었어요. 엄청났죠. 엄청났습니다. 일본이 옛날에 엄청났다는 거 인정해요. 예. 그래서 뭐더라고. 지금 별거 아닌데. 그쵸? 옛날 얘기 따지면 일본은 그러면 옛날에 우리나라 왕의 신하로 살았는데 그럼 옛날로 따져보면 다 따져봐야지 그러면. 그쵸? 자, 일본 GDP가 전 세계 약 20% 그때 차지했었는데 이때 일본의 주식시장
주가 총액 비중이 전 세계에서 50% 차지했어요. 전 세계 50% 했어요. 일본 주식시장이. 그걸 미쳤어요, 완전히. 이때 즉 30%가 거품인 거죠. 그쵸?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냐? 결론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결국 어떻게 됐다? 일본은 그때 이후로 주가 지수가 상승한 적이 없어요. 30년, 40년째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주가는. 아베 때 잠깐 반등 좀 해보고 왔다 갔다 하고, 그거 말고는 일본은 주가 지수가, 계속 하방, 계속 매년 떨어졌어요, 주가가. 그 뒤로. 초호황 찍고, 프라자 합의 이후에 계속 주가는. 일본 주식시장 투자하는 사람이 30년 동안 투자하는 사람, 망했어요, 다. 그래서 일본은 자기 나라에 투자 안 합니다, 절대. 다 딴 데다 투자하죠. 실제 이게 버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버블입니다, 버블.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일본이 버블이어서 일본이 고소하다, 일본 폭락에서 고소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GDP를 보면 주가 지수와 비교를 할 수 있고, 물가랑 비교할 수 있고, 물가 상승이랑 비교할 수 있고, 그다음 금리랑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걸로 기본적으로 사이클을 잡을 수 있다, 우리가.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두자. 반드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하고, GDP 관련 뉴스들이 나오면, 물가 상승률 뉴스들이 나오면, 금리 관련한 뉴스가 나오면 우리는 같이 그걸 보면 됩니다. 자, 좀 GDP, 금리, 물가를 잘 생각해 보시면 GDP와 금리, 물가는 아주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어요. 자, 인도가 성장률이 높았죠. 지금 말고요. 인도가 과거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죠. 중국도 마찬가지였고, 중국과 인도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금리가 높습니다. 금리가 높아요, 당연히. 금리가 낮지 않겠죠? 물가 상승률도 당연히 높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다. 따라가니까 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금리가 약 한 1, 2%대, 인도가 금리가 한 10% 정도 됐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돈 땡겨서, 이건 극단적인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일본이 금리가 거의 0%예요. 일본은 금리가 마이너스 금리 아닌 0%거든요. 일본 은행에 돈 맡기면 보관료 달라 그래요.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고 하면 거의 이자가 없어요. 근데 일본이 예를 들어서 일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인도에다가 인도 은행에다 넣어요. 그럼 가만히 앉아서 10% 모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냐고요? 아니, 진짜죠. 진짜라니까요? 단 이거 하나 감안해야죠. 인도 그 은행이 망할 수도 있다는 거. 인도 은행을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인도에서 제일 큰 은행에 넣으면 되잖아요. 맞아요. 그럼 되죠. 근데 인도의 그럼 또 두 번째 문제가 뭐다? 인도 리라화를 어떻게 믿습니까? 인도 화폐 똥값 될 수도 있는데, 바로. 그렇잖아요. 이제 물론 그런 리스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리스크 없이 수익 내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리스크가 있으니까 당연히 수익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당연한 겁니다. 자,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 GDP가 꺾이니까 금리도 꺾이고 물가도 꺾이고. 자, 그러니까 즉 GDP하고 금리하고 물가는 아주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고 우리가 알고만 있으면 이 사이클을 보면 되고, 지금의 문제는 어떤 게 문제다? 물가 상승률이 GDP 성장률을 넘어서고 금리를 넘어서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는 거다. 그래서 금리를 빠르게 올려주는 거죠, 지금. 순서가 뭐가 1번이어야 된다? GDP가 가장 높아야 되고, 두 번째로 금리가 높아야 되고, 그 다음 물가가 높아야 되는데, 그 다음이 물가가 제일 낮게 가야 되는데, 이 세 개 중에 물가가 서열을 침범한 거죠, 자기가. 1등이 된 거죠, 지금.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물가가 오르면 무조건 나쁜 거냐고요?
아닙니다. 물가는 천천히 우상향해서 조금씩 올라가야지 좋아요. 오히려 물가가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걸 디플레이션이라고 하고, 디플레이션은 안 좋아요. 예. 불과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유가가 뭐 30달러, 30달러, 40달러 막 이럴 때는 물가가 안 올라서 문제였어요. 왜냐? 물가가 안 오르면은 뭐가 문제냐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경제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이게 GDP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물가가 같이 따라와서 안 올라와 주면 이 GDP가 올라가는 게 한계가 생겨서 이렇게 GDP가 떨어져요, 다시. 그렇다고 그러면 GDP가 자꾸 올라가다 떨어지면 금리를 올릴 수가 없어요.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여기서 금리를 올려줘야 되는데 금리를 올리려면 GDP가 올라가야 금리를 올리죠. 근데 GDP가 안 올라가니까 금리를 올리지도 못하고 물가는 안 올라오니까 당연히 금리를 못 올리고 계속 저금리로 계속 냅두고 있는 거죠. 그런데 GDP가 또 안 오르는 거예요. 저금리에 물가도 낮은데 금리가 GDP가 안 오르니까 그게 이제 예전의 문제였고 지금의 문제는 물가가 이제 갑자기 빵 하고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엄청나게 풀었으니 처음에는 그 돈이 물가를 올리지 않죠, 당연히. 근데 사람의 심리는 뭐든지 어떤 것이든지 사람의 심리는 한 번에 쭉 바뀌어요. 한 방에 바뀌어요. 유동성의 함정이라는 게 돈을 많이 풀면은 유동성의 함정이라는 게 돈을 처음에 풀 때는 눈치를 봅니다. 왜냐, 경기가 안 좋을 때 돈을 풀었을 거 아니에요. 경기가 안 좋을 때 돈을 풀게 되면 그 돈 가지고 뭐 하고 있냐면 다 기다리고 있어요. 경기 좋아질 때까지 아껴 쓰자. 근데 경기가 조금 나쁜데 그래도 버틸만 한 거예요. 그냥 돈을 조금 쓰다가 그렇게 뭐 나쁘지 않네 할 때 돈을 확 쓰는데 그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이 생각한다니까요. 한 방에 돈이 확 올라와요. 지금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심리라는 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좀 보면은 알 수 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이제 요런 내용인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오늘 기초 부분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 우리가 자세히 한번 알아보고요. 오늘 여기까지 해서 1-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강 마치고요. ETF, ETN 나머지 내용도 좀 해야 되니까, 예. 3-1강을 마쳤겠네요. 3-1강을 마치고, 정규 교육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30분, 40분을 넘어가면 사람들이 안 봐요. 예. 녹화본 올려드립니다. 당연히 올려드리죠. 예. 올려드립니다. 네. 당연히 올려드릴 거니까 녹화를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다시 복습하시고 잘 얘기 들어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최대한 쉽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뭐 이거 굳이 뭐 공부한다고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2강에서는 이제 물가 지수 통화량은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주요 지표들은 어디서 가면 볼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금리는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다 얘기를 드릴 겁니다. 2강은 이렇게 되고 3강은 환율인데 환율권은 이미 올라가 있어요. 환율을 보시면 됩니다. 환율 보시면 되니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또 저희가 진행을 할 거니까 여러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